선발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 조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선발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선발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두 가지 요소를 선발 도구의 과정으로 삼아서 그 과정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 신뢰성은요, 선발 도구나 방법에 일괄된 결과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신뢰성의 특징은 뭐 말 그대로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측정 시에 유사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을 했는데 유사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들쑥날쑥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낙하산 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조직의 또는 팀의 그 일괄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본인이 낙하산에서 들어온 사람이 받는 면접과 일반적인 면접이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신뢰성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측정한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발에는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기가 아는 사람 또는 자기의 지인들이 나왔을 때 좀 더 높은 평가를 준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의 별 그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다. 이거는 이제 신뢰성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30점을 줬다. 이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결과가 되고, 객관성이 없는 그 평가원 때문에 인재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지인이다 보니 조금 더 과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그 나머지의 합을 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계산하긴 하는데, 일단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건 아주 그 형평성을 잃은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이다.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선별하는 경우도 있죠. 커튼을 쳐놓고 이렇게 물론 뭐 말투를 알 정도로 친한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배제시켜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고 우리나라는 정으로 살아온 나라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알아도 거기에 어떤 냉정하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다 보면 실제적인 그 어떤 신뢰성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성을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거기에는 이제 평가자의 기준점이 아니라 표준화된 게 있습니다. 뭐 능률협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국가기관에 보면 그 신뢰성 향상으로 인한 선발 방법에 대한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객관성 있는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떤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도구를 사와서 표준화할 수,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그다음에 평가자가 이제 트레이닝 해야죠. 평가자도 트레이닝 해서 평가자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들, 즉 다수의 평가자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정말로 이게 타당한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당위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타당성은 어떨까요? 타당성은 선발 도구나 방법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타당성의 종류에 보면 내용 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타당성에는 시험이 특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는 대상을 정확히 검증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평가 내용이 직무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내용 타당성, 내용적으로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이라고 있습니다. 구성 타당성은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걸 구성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예측 타당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가 결과가 미래의 직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 있고요. 동시 타당성이 있는데, 평가 결과가 현재의 직무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이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현재 직무의 성과하고 똑똑해요. 면접을 봤는데 똑똑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똑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부서에는 똑똑한 것보다는 성실 근면성을 요구하는 부서예요. 그렇다면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동시 타당성이라는 건 없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뭐죠?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하고 협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협업한다 그래서 컨버전스, 서로 같이 이렇게 도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발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보더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무 분석을 향한 핵심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이라는 건 이제 면접, 실무 테스트, 인성검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인 타당성 검증 및 개선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핵심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는 어떤가요? 신뢰성과 타당성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놈이 그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는,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신뢰성은요.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즉,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신뢰성하고 타당성은
이렇죠. 이제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높기 위해서 먼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신뢰성과 타당성은 서로 연관이 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발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은 조직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확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은요, 지속적으로 선발 도구의 그 선발 도구와 어떤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타당성에 보시면 구성 개념 타당성이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구성 개념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특정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느냐는 시험의 이론적 구성과 가정을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발 도구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선발 비율을 갖다 고려해서 선발 비율 SR은 총 모집 자수가 신발 예측 자수의 모집 자수를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채용 후의 직무 성과를 X축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예측치 점수를, 그 다음에 기준 점수를 Y로 봤을 때 선발의사 결정에 이제 거부하고 수락이 있습니다. 제1유형의 오류, 즉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오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후광 효과는 어떤 지원자의 특정 긍정적 특성이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가 뛰어난 지원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에, 또는 유명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해서 좀 선입견이 있다면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과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고정관념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개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올라가기 전에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평가 역량에는 그러한 점수들이 딸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에 따른 편견으로 인한 평가 왜곡이 있는데, 젊은 사람은 창의적이다, 여성은 꼼꼼하다 등의 고정관념이 적용한다. 이제 여기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심리적 관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심리적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좌측 통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이콜로지컬 이너셔라고 해서
심리적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 관성이 젊은 사람은 창의적이다, 여성은 꼼꼼하다 등의 고정관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창의적이고 심리적 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창의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뭐 지원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지원자를 평가하는 그런 오류는 이제 복귀해주고, 왜냐하면 모든 트렌드나 뭐 전자제품도 그래요.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도 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지원자 면접 직후에 평범한 지원자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심성이나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가끔 느꼈었지만, 그래도 좀 정신을 좀 차리자 하고서 이제 봤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우수한 지원자가 면접을 하게 되면 평범한 그 지원자들은 사실 뒤에 있어서도 많이 떨리죠. 많이 떨리고, 그래서 또한 평가자도 면접자도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지원자 면접은 직후에 갔던 평범한 지원자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족한 지원자 다음 평범한 지원자를 과대평가하게 되죠. 반대로요. 조그만 질문이었고 조그만 답변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평범한 지원자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위치별, 다시 말하면 학벌이 좋은 학교 나와서 했던데 그 다음에 선발되는 사람과 또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평범한데 거기에서 어떤 그 부족한 지원자, 다시 말하면 과소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강자 다음에 약자로 보이게 되고요. 약자 다음에 또 강자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좀 병폐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이 있어요. 평가자가 극단적인 점수를 피하고 중간 점수에 치우치는 현상인데요. 모든 지원자에게 비슷한 중간 점수를 부여해서 실제 능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인데, 평가자가 지나치게 관대한 점수를 주는 경향입니다. 관대화 경향.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또 지원자 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도 됩니다. 첫인상에 대한 효과. 면접 초반에 인상이 전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죠. 몇 분간의 인상으로 전체 평가가 결정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정보나 수행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채용 후에 어떤 선발의 오류 유형,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와 비슷한 배경이나 성향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하다못해 얼굴에 이목구비까지 비슷한 배경이나, 사람들은 동질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연관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을 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또래라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성향을 가진 직원들이 그러니까 소원하는 경우가 있다,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경우죠. 그 출신 학교, 그다음 고향, 취미 등이 같은 이유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다양성 확보의 확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에요? 한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상근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마치고 미국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영국 기자가 영국으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완전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에 한국 사람이 발끝만치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조금만 뭔가 동질성을 갖게 되면 같이 이렇게 금세 친하다든지 아니면 되게 그 혈연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뭉쳐 있죠. 그래서 출신 학교, 고향, 취미 등이 같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그건 다양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 점수가 여기에 있고요. Y축은 요거는 기준 점수가 있고 예측치 점수가 있고요. 이거 낮음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요 부분 아니겠나요? 전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바른 결정과 잘못된 기각, 어떤 어떤 선발 오류에 대한 잘못된 기각, 이러한 것들을 그래프로 봤을 때 요치와 요치기에 여기에 대한 그래프의 할달이 움직여 준다면 선발의 오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네, 이런 이제 선발의 기준을 마치고요. 인사고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사고과. 인사고과의 뜻은 뭔가요? 인사고과의 뜻은 무엇을 매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마다 이게 무슨 뭐 경영에 있어서 스탠다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나 여기서 어떤 성과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사고과에서는 충분하게 강력한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고과에 대해서 제6장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6장 인사고과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